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에 이어 군 형법상 반란죄로 수사를 받습니다. 12.12 사태로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바로 그 혐의입니다. 오늘 그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수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은 종합특검에 나와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한 출동 명령은 반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군의 지휘체계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모자인 반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뿐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와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12.3 내란범 행에 반란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구치소에서 버티며 수차례 조사를 거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곧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상고를 예고한 만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죄목 중에 하나가 군 형법상 반란죄입니다. 네네네. 요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추진을 검토를 했다가 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적용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내란죄하고 반란죄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 내란도 뭐 비슷합니다. 예. 내란의 경우에 내란 수괴의 경우에 사형 무기, 반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아니라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란 수괴의 경우에는. 예. 사형밖에 없고 이 절대적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사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반란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반란죄는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네. 과거에 그 12.12 내란 사태 때 반란 사태 때 그 전두환 노태우 둘 다 군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반란 수괴로 그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죠. 전례가 있는데 그 반란죄의 구성 요건이라 그러는데 적용 그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를 들어 뭐 특수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질서 국가 이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행위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평가가 좀 다르죠. 군을 동원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반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에서도 과거 그 내란 특검에서도 반란죄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 같고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뭐 이런 그 반란죄에 대해서 물론 고발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하지 않는가 싶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군인이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네.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신분범. 예, 형법 3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분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뇌물죄로 처벌받는 건 오로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공무원의 그 뇌물 수수 행위에 공모를 했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의 처가 네. 공무원의 처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저 사람한테 가갖고 뭐 돈을 네네. 받아와 이런 식으로 한다 공범. 그러면 둘째가 공범이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도와서 함께 일을 했을 때는
비신분자의 특례, 그러니까 이 신분범의 특례가 있어가지고 같이 네네. 처벌받거든요. 아하, 이 네네. 경우에도 그러면은 비록 윤석열 씨는 군인이 아니지만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과 공모해가지고 반란 행위를 이 국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꽤 했기 때문에 예. 무기를 휴대해서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군형법이 군인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에 대한 것이지 신분범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특례에 보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건 형법 8조 단서에 해당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너무 복잡한. 예. 그런 주장도 있군요. 예, 그런 주장도 있지만 지금 과거의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민간인도 군형법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판례라고 이건 아니겠네요. 예. 과거 전두환은 군인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요것도 반란죄로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형을 받았고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군형법상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사형은 교수로 집행한다라고 행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군인의 경우에 총살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6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경호실에 근무하던 군인 신분의 그 김재규 씨 부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경우에는 총살형이 총살형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민간이신 분이라서 만약에 군형법상으로 유죄가 진짜로 네네. 선고가 된다면 총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33조 단서 부분에 뭐가 있나 하면은 그 비신분범이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의 반란죄에 가공해서 그 처벌을 받더라도 그 형량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약한 쪽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실익이 없다. 예,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보면은 이 사형 무기로 되어 있고 군인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까지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더 약한 형량이기 때문에 반란죄가 성립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은 결국 사형 무기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분범의 행위에 비신분범이 가공한 경우에 비신분범이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가지고 이 신분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형량과 군형법상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무기징역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군형법상 반란죄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내란죄의 그 무기징역으로 내란죄의 무기징역 이거 적용이 된다. 이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으니까 둘 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반란죄의 민간인에 대한 특례가 내란죄니까 사형 무기 중에 무기가 되어 있는 무기로 처벌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몇십 년째 사형 집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왜 자꾸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걸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97년 12월 달 그러니까 제 초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근 3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만 뭐 법원에서는 선고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뭐 사형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형죄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사형죄를 뭐 항상 정당화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이 요걸 진행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군인들을 동원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데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비록 민간인 신분이고 군인은 아니지만 수괴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위해서 뭐 그렇게 규정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의 경우에 반란죄로 의의를 한다면 무죄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죄와 반란죄를 둘 다 이게 그 죄를 물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이중기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중기소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법조경합이라는 경합이 이제 제대로 된 이게 완전히 그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혹은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만 적용하는 거 이런 예. 것을 법률적으로만 요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 의미가 있다. 예, 내란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반란죄는 군인을 동원해서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내란죄라고 기소하는 것은 일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을 눈 감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중 기소라기보다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법조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군형법상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공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 그러니까 그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법의 취지 33조 더 경환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그걸 이제 확장 해석한다면 사형체가 확정이 돼도 총사령보다는 교수형의 집행을 하는 예. 것이 아마 총사령 교수형을 놓고 네.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네, 아무튼 제가 봐도 지금 감찰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건희 항소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죄 받았던 것이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작 기소였습니다. 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네. 조작. 요거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그것도 이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유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요거를 불기소 처리했던 검사가 있어요. 그걸 네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판결이 이 수사라든지 이 검사의 어떤 이제 죄를 묻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력을 해가지고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처음에 이런 그 무혐의 과정이라던가 뭐 조사 장소 그리고 처음에 이 김건희 소환 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 발령도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가 복무 평정 기간이었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웬만하면 이 차장 부장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령을 냈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좀 급하게 발령을 냈고 그 발령을 내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그 이후에 처리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를 좀 돌이켜보면 이거는 누군가 기획한 사람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곡차곡 실행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예. 네네. 당시에 헌재에서도 이거 검찰총장 탄핵 기각 당시에 네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요거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정권 교체 후에 이 사람들 당시에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검사들 지금 검찰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나갔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는 당일날 새벽에 맞아요. 예, 두 사람, 맞아요. 그 안경 쓴 그 사람 이창수, 동그라미. 조상원 두 사람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그 사표를 수리하고
그때 당시에 그날 수리하게 됨으로써 이 두 사람은 나중에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처벌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하고 뭐 징계를 받거나 과거에는 그런 징계 처분이나 수사 과정이 이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예, 명예퇴직 수당이 한 2억 몇천만 원 되거든요. 많네요. 예. 근데 그걸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예. 이 나중에라도 이제 그 고무렵에 어떤 공무원법 개정이 있었냐면 나중에 비록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분 진행 중이었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명예퇴직을 못 했더라도 나중에 이 징계나 이 수사 중이었던 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이 되면 예. 소급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 적용을 받으려면 그날 사표 수리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까지 2명을 해주기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처음 조사 과정,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잠탈한 과정, 그 이후에 수사 발표, 그 다음에 이 사표 수리까지 모든 것이 쫙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차례로 진행이 됐는데 그 전체의 기획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아, 예. 여기 이름이 있네요. 조상원, 이창수.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창수 수사, 검사장, 예. 조상원 차장. 예. 수사 제대로 해서 이거 봐주기 수사했던 것 제대로 처벌 단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